네, 원래 오늘 저희가 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행성 탐사를 어떻게 하냐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로켓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뭐. 항공우주공학 쪽으로. 네. 원래 질문이 사실 몇 개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성은 무엇인가, 항성은 무엇인가. 네, 원래 아까 그 노벨 물리학상 한다고 해서 그래. 행성, 항성이 무엇인가 제가 시작으로 그 얘기한 건데. 근데 사실 중력 얘기한 건데 시작으로. 그렇죠. 그래 어쨌든 뭐 지금 그 얘기했으니까 뭐 마저 이제 설명하면은 아마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이걸 내가 이걸 물어보면은 이거 모르는 게 상당히 창피한 거 아닌가 하면서 질문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이제 그런 질문의 하나가 행성이 무엇이고 항성이 무엇인가. 그 아까 그 박가마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한번 해주시죠. 네? 어떤 항성. 제가 지금 그 아마존 프로그램이 뭔지를 잠깐 찾아보느라고 이름이 블루 오리진이네. 블루 오리진. 네. 아마존에서 하고 있어요. 예. 어플리케이션 한번 내볼까? 네, 한번 행성하고 항성 한번 설명을. 행성하고 항성이요. 예, 항성은 이제 뭐 항상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항성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자리에 이제 계속 같이 있는 것들,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거를 스타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항성은 이제 스스로 안에서 핵융합반응을 일으켜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소스예요. 그래서 밝기가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것 때문에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거를 우리가 항성이라고 그러고, 이제 행성이라는 건 이게 갈행자 써가지고 밤하늘에서 돌아다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별들은 가만히 있는데, 밤하늘에서 가만히 있는데, 행성들은 이렇게 보면은 계절에 따라서 움직여요. 이제 그게 이제 상대적인 모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행성이라 그랬고, 이제 나중에 그게 항성하고 다른,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진 않는데,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를 해서 이제 밝게 보여서, 우리가 이제 그냥 봤을 때는 별이랑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항성은 스타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성은 플래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성의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어떤 중력적으로 묶여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행성이라고 안 하고 혹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성이요? 혹성 탈출할 때 혹성. 네, 혹성이라는 게 이제 만약에 달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없는 물체들의 경우는 거기 운석들 같은 게 이제 만약에 떨어져서 이렇게 크레이터 같은 게 생기는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보통 혹성이라고 이제 부르죠, 이렇게. 네, 그래서 혹성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뭐 과학에서 쓰는 정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대기가 없는 물체들이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 혹성 탈출을 혹성 탈출이라고 안 하고 행성 탈출이라고 하면은 참 분위기 안 살죠. 그거 아니에요? 막 이상한 막 뇌 이렇게 되고 그런 애들 나오고. 원숭이. 그래? 네, 혹성 탈출 유명한 그 다시 만들고 됐어요. 그 뭐죠? 외계인들 막 이렇게 여기 플라스크처럼 이렇게 유리로 된 그 외계인들 나와가지고. 화성 침공? 화성 침공인가? 그거는 화성 침공인가 보네. 만든 영화잖아요. 그죠? 그럴걸요, 아마. 네. 그건가 보네. 제가 그건 줄 알았어요. 무슨 침공인데? 혹성 탈출에 왜 고릴라가 나와? 고릴라도 나오고 뭐 침팬지도 나오고. 그거 안 보셨어요? 네, 애들이 나와요. 본 것 같은데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불시착한 그 행성에 들어가니까 인간이 아닌 유인원들이 이제 지구를 정복하고 그들이 또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뭐 지나가는 식으로 썸네일만 몇 번 본 것 같아요. 사진이나 이런 거. 2000년대 들어가서 다시 또 영화를 또 만들었죠. 리메이크 했어요? 다시 만들었죠. 옛날 영화야 봐. 혹성 탈출 그거는 1960년대인가 70년대? 네. 적어도 70년대.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내용이 뭐야? 지금 진짜 유인원이 지구 정복하는 내용이? 좀 암울해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 또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인류가 가진 문명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인원들이 지능을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상태가 됐는데. 그건 2탄하고 3탄에서 나와요. 시리즈예요 또?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영화를 띄엄띄엄 봐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그 사람들이 이제 한참 헤매다가 어디 갔는데, 그 돌아온 데가 바로 지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 여신상에 이렇게 누워있고, 이런 나중에. 원숭이들은 거기를 못 가게. 쓰러져서요? 예. 그러니까 인류가 가진 문명이 멸망하고, 원숭이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다스리고 있는 지구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애완동물 하듯이 이렇게 우리에 가다 놓고. 되게 그 당시에는 센세이셔널한. 그렇죠. 사람들이 좀 바보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같이 된 상태로 나와요. 네. 원숭이들이 지구를 정복하는. 뭔가 클리셰를 깨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 보셨구나, 그 유명한 영화를. 사진만 몇 장 본 것 같아요, 그냥 뭐. 유인원 나오고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약간 좀 영화 스타일이 좀 구릴 수는 있는데, 스토리 자체는, 괜찮아요. 볼만해요. 웃겨. 그냥 재밌네요. 뭐, 좀 정리를 하시고. 그럴까요? 네. 오늘 주제가 뭐였죠? 주제 없이 뭐 한 거니까. 근데. 시작은 노벨 물리학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평소에 대화하는 거에서 되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좋아요. 네. 저는 그냥 제가 말을 좀 많이 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호 형님 하고 박 박사님하고 윤 박사님 하시는 얘기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서.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세 명이 다 다를 거예요. 네. 이거 또. 네, 저는 많이 듣고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듣고 있으셔도 또 이게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궁금해 할지는 우리가 사실 모르거든요. 정말 모르죠, 진짜.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해요. 왜 그러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실제 이게 궁금해하는 내용인지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일 뽀멀했던 건 방금 행성과 항성의 차이. 이게 그 얘기가 이제 원래 오늘 노벨 물리학상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이 이제 거기 이제 반이 그 3명 중에 2분이 이제 받은 부분이 이제 외계 행성에 관한 부분에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는데 이제 그래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3,000%로 빠져서 우주 개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다음 기회에 하면 되죠. 네, 다음 기회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제가 이제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 이제 도플러 이펙트의 되게 오랜 시간 관찰을 통해서 네네. 그 외계 행성을 처음으로 이제 그 외계 항성계를 발견했다라는 게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업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도플러 이펙트 나왔는데 그거는 뭐 둘째치고 소위 말하면 이제 진동하는 그 차이를 오랜 시간 동안 측정을 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계산각과 잘 맞아들었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궁금한 게 결국에는 측정의 문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과학 법칙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야지 인정이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면서 뭐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고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는 뭐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얘는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볼 때 항성은 이렇게 했지만 뭐 이렇게 사선으로 둘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다 어떻게 고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까요? 예. 아니요, 잘 알아서 하시는 걸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들이 그 당시에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두 분이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잘 알려진 뭐, 페가수스인가 있는 자리에 있는 별을 관찰을 하다가. B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희한한 모션이 있는 걸 알아냈어요, 우연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항성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데, 이렇게 어떤 주기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움직였다는 건데, 그게 일어나려면은 우리 태양계에서 주피터만한 게 되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계 보시면은 태양에서 가까운 쪽에 붙는 행성들은 다 이렇게 조그만 행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락키 행성이라고 해서 이제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거 딱딱한 애들이고 이제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덩치가 큰데 가스유스 이렇게 그런 행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관찰한 결과를 설명하려면 주피터만한 애가 지구의 위치 정도에서 돌고 있어야지 행성이 그 정도 모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자기들도 관측의 오차다, 뭐 그래서 잘못 이제 관측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항성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나 보네요. 생각보다. 뭔가 눈에 띄게 움직였나 봐요. 아니요, 그게 되게 관측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속도의 차이가 그 별의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observation 라인 나와요. 흡수선이 나와요. 그 항성의 대기는 항상 observation 라인이 있는데 그게 도플러 효과 때문에 미세하게 쉬프트가 돼요. 멀어질 때는 좀 더 뒤로 가고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붉은색으로 되고 그러니까 블루 쪽으로 되고 파란색으로. 네, 가까일 때는 파란 파장이 짧아져요. 도플러 효과가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대한 그 속도의 차이가 파장의 변화로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빛의 속도가 30만 km/s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그 페이퍼 보셨으면은 이제 그 차이가 한 150 정도 돼요. 그 속도가 150m/s 정도가 나와요. 그 행성이 그 정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 그러니까 30만 분의 150 정도의 차이가 거의 0.001%, 10만 분의 1 정도. 네. 만 분의 1인가? 1500, 15,000, 15만. 맞네요, 그러면. 1000분의 1. 만 분의 1, 만 분의 1. 만 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데. 만 분의 1. 그게 그 관측되는 그 흡수선이 약간 쉬프트 된 게 나타나는 거예요. 파장이 만 분의 1로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렇게 쉬프트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약간 짧은 파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쉬프트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오, 주기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윤복원 박사님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보통 외계 행성을 찾는 경우는 이제 어떤 이클립스에 의한 그 현상으로 찾거든요. 그러니까 주피터 같은 게 태양을 가리면서 생기는 밝기의 변화로 찾는데 그 경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이제 어떤 걸 뭘 했나 잠깐 찾아봤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런 관측이 이루어졌고 결과가 하도 이상해가지고서 관측이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94년도인가 95년도 그래서 데이터를 쌌는데 그리고 당시 알고 있던 어떤 플래닛 포메이션 이론하고 안 맞고 왜냐면은 큰 주피터 같은 애들이 그 별 가까이서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론하고 안 맞고 그래서 계속 관측을 했는데 계속 검증이 되니까 이제 그럼 이번에는 항성을 관찰한 거예요? 아니면은 돌고 있는 주피터 같은 애에서 나온 반사되는 빛의 항성 자체를 항성 자체 도플러 걔도 큰 놈이 가까이 있어서 걔도 네.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그걸 이제 찾아낸 건가요, 그럼?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태양처럼 예. 완전 거의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얘도 크기 때문에 서로 그냥 타원 운동하고 있는 그거를 실제 우리 태양에서도 이제 이것도 기사에 한번 나왔었는데 태양하고 목성하고의 질량비를 계산하면은 그 질량 그 천체의 질량 중심이 태양 밖에 있어요. 밖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태양도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네. 공부한 바는 98.2%예요. 그런데 태양 전체에서. 그 목성이 질량이 태양의 100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아마 그렇죠.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목성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에 1000분의 1대 1000 되는 지점을 찍어보면은 그게 태양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거리가 머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거리가 머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왜냐면 케플러 법칙이 두 초점을 한 타원 운동하는. 네. 근데 이제 센터 오브 매스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이렇게 사선으로 도는 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클립스로 하면은 이 사선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가리는 경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클립스로 한다는 거는 저도 이제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거는 이렇게 똑같이 2차원으로 얼라인 돼 있을 때 그 달이 태양에 가리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돌거나 뭐 이렇게 돌면은 항상 보이니까 이클립스 자체가 우리한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뭔가 다른 게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노벨상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일걸요. 만약에 이렇게 눈에 다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행성이 돌게 되면은 속도 변화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플러 효과를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천문학에서는 이제 그런 시스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는 시스템은 이제 엣지 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엣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스 온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그래서, 근데 엣지 온 같은 경우에 이제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이제 되게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밝기 변화를 측정하는 관측은 이제 저희에서는 포토메트리라고 그러고, 밝기 변화를 추적하는 거고,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은, 한번 스냅샷을 찍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해야지 나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관측 자체가 그러니까 스펙트로스코피예요. 분광을 하는 건데 찍어서 그거를 이제 그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쭉 펼쳐놨을 때 생기는 흡수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변화를 통해서 그 모션을 추측한 거라서 되게 어려운 관측이에요. 시간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94년, 95년 그 정도에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이고 그때 당시에 그럼 어디 천문대 같은 데서 이제 근무하셨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름 최신 망원경으로 옵저베이션을 하셨던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개인 망원경으로? 아니요, 이게 개인 망원경을 안 하신 것 같고 제가 정확히는 어디서 첫 번째 관측이 이루어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팔로우업 할 때 그 지도 교수 아까 그 누구셨죠? 마이클 메이어인가? 그분이 안식년이셨던 것 같아요. 제네바 대학에서 이제 유니버설 하와이로 안식년을 가진 것 같은데 이제 유니버설 하와이는 관측 타임이 많거든요. 거기 전 세계 정도 근처니까요 또. 좋은 망원경들이 하와이에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 하와이 대학에서 관리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관측 타임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추가 관측 타임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 데이터는 어디서 얻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면 노벨상은 진짜 하늘이 내리는 상인 것 같기도. 저도 그래서 요번에 왜 그걸 상을 왜 엑소플래닛을 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들여다보니까 되게 독특한 관측을 하셨더라고요. 되게 몇 광년 떨어져 있어요? 지구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4광년이고 5광년 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연주시차 같은 지구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시할 만큼 그게 아까 질문을 답을 안 했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속도가 얼만큼 되냐가 빛의 속도에 비례해서 얼만큼 되냐가 중요한데 빛의 속도가 30만 km/s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그 행성 같은 경우는 100에서 150 정도? 150m/s km/s인가? 150 아까 미터라고 하셨어요. 미터, 킬로미터일 수 있어요. 킬로미터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닛을 자꾸 헷갈리고 숫자만 봐가지고 미터인가? 아니네. 150m면 만분의 1이 아니네. 시속이요, 초속이요? 1000만분의 1이네. 빛의 30만 킬로미터인 것 같아요. 킬로미터. 그러면은 만분의 1인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논문을 다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 차이가 있었다는 초속으로 따지면은 제 생각으로는 150m겠죠. 근데 지구의 모션, 지구가 이제 태양을 주위를 돌잖아요. 그 모션이 보통 20km/s 30km 29.8 정도 저는 초속 30km라고 알고 있어요. 30 정도 될 거예요. 초속 30km. 그래서 그 정도 될 거예요. 30. 그게 다 그렇게 따르니까 그게 다 보정 모션이 더 큰 거죠. 보정 수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라는 거예요? 보정을 할 수도 있죠. 만약에 만약에 계절에 따라서면은 그게 누적이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빼기 쉽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 별 자체가 지금 주피터 목성 크기의 그 행성이 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쩌면은 쌍성계, 그러니까 쌍성계가 되려다만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별이 되다가만 그 행성 목성도 스레스로도 살짝 못 미쳤다고 하던데. 근데 항성이 이제 되기 위한. 항성이 이제 그 별 중심에서 이제 그 핵융합 반응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제 그 미니멈 매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좀 모자른 거, 근데 쌍성이 되게 흔하거든요, 대부분. 태양처럼 혼자 있는 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별들이 쌍성 아니면은 뭐 그런데.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아무튼 그게 그러니까 지구 모션에 비해서는 그 모션이 더 큰 거죠, 숫자가.